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투 초대석 제1야당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초선의 힘 김웅 의원을 모시고 당대표에 나온 이유와 향후 정치 구상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그 많은 국민들이 네. 초선이 뭐 당대표에 그렇죠. 나온다. 네. 이거 네. 왜 나오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합니다. 네. 왜 나오셨는지요? 일단은 이게 이제 초선이고 너무 어린, 젊은 나이에 지금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로 비춰보면 우리가 많이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제 벨기에에서 38살짜리 총리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유럽에서 거의 30대, 40대 총리들이 거의 바람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 대표도 거의 다 그런 젊은 층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 52세가 나왔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늙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이게 전 세계적인 지금 현상인 겁니다. 이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우리 정치 문법이 한계가 도달을 한 거죠. 한계가 도달했고 국민들한테 더 이상의 어떤 새로운 그런 희망이나 그 기대를 지금 못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우리 당에 이거 이제 예를 들면은 트래픽 분석을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 이제 기본적으로 늘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를 좀 일으켰으면 좋겠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당에는 사실 정강 정책이나 당원 당규를 보시면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엄청나게 변해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갖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당 정강 정책 안에는 기본소득을 추진한다는 말도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각종 복지 정책 같은 것들이 구체적인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청년 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까지도 다 나와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잖아요. 언론계에 계신 분들도 잘 모르니까 일반 국민들은 더 모르는 겁니다. 그게 그만큼 이제 사실 우리 당은 말로나 이런 그런 책자로서는 그렇게 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변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못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도가 왜 안 되겠습니까? 결국 제가 봤었을 때 이거저걸 다 해봤는데 결국 당의 변화를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당의 얼굴이 바뀌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급박하고 보궐선거 이후에 사실 대선을 준비를 하면서 매우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는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그 변화의 모습을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상 이번에 오는 당대표 선거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당대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앞으로 일어날 정치적인 일정에 맞춰서 계속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겨우 우리는 국민들의 이제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4.7 재보선에서 이번에 그 여당이 참패하고 네. 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럼요. 예, 민주당, 여당, 그다음 문재인 정부 실정이 많이 쌓여서 그렇죠. 반사이익 측면이 저는 많았다고 저도 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야당이 새롭게 변화되고 혁신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초선 그 당대표가 그것을 어떻게 충분히 해내실 자신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까지는 초선이 단 한 번도 당대표를 안 해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치 경륜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 맡아서 했었죠. 그러면 과연 그때 우리 당이 잘 됐나? 우리가 이렇게 그 이전에 4번의 선거를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4번의 선거를 참패를 했었을 때 그때 그러면은 초선들이 당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패배했냐? 그럼 그거 아니거든요. 그때는 다 그때 당시에 진짜 우리 당에 이제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못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때는 우리 당을 이끌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끌어서 승리를 했죠.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낡은 정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분은 또 사실은 이제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잡지를 않고 결국은 나가시게 했고. 근데 본인들 말처럼 그렇게 경륜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렇게 중요한 선거 때 좀 뭔가 정치 경륜이 풍부한 사람이 맡아야 된다라고 본인이 주장할 거면 그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선거 때까지 맡아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은 경륜이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고 초선은 경륜이 없어서 안 되는 거고 그냥 내가 하겠다라는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는 거죠. 그리고 경륜 있는 분들이 사실 우리 당에 와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 당의 변화나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한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더 그 부분을 언급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 그러면 유럽에 있는 그 많은 정당들, 캐나다뿐만 아니라 그런 정당들이 다 보면은 경륜 없는 사람으로 가지고서 이 중요한 선거를 다 맞이한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인 건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해서 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정권을 가져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은 사실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앞뒤말이 안 맞죠. 지금 이번 그 재보선 그 표심을 보면 이제 중도 확장성 내지는 그럼요. 예, 그다음에 2030 MZ 세대들 뭐 이런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내년에 대선에서도 분명히 어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텐데 네. 그 김 의원님이 하시게 되면 젊은층, 네. 예, 또 중도 어떻게 보면 젊은층이 중도로도 볼 수 그렇죠. 있죠. 네, 예, 네, 네. 어떻게 그런 표를 끌어오거나 표심 그런 뭐 전략이나 그런 거 충분히 갖고 보관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이나 어떤 당에서든지 당의 중요한 자리를 맡겠다고 나온 사람들 중에서 청년을 대변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와 실용을 표방하지 않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변화와 개혁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누가 믿어주느냐는 문제겠죠. 그거는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말을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었을 때 우리 당이 중도로 어느 정도 갔다라고 믿었던 이유는 본인이 20년 넘게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해왔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광주에 가서 그 무릎 꿇고 사죄도 하고 그리고 각종 그 복지나 노동 정책에 있었을 때도 전향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도 먼저 적극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였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죠. 근데 지금 예를 들면은 그런 이제 노동자들의 그런 삶이나 복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지금 소외되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지역적인 기반이나 어떤 강력한 정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진짜 그야말로 자기 소신 가지고 정치하고 있는 정치인이 누군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문제겠죠. 근데 저는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으면서 꾸준히 이제 노동 문제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었고 또 그런 활동을 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목소리로 가지고 하니까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게 저는 반대로 좀 국민들에게 저기에 맡겨놓으면 다시 옛날로 회귀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중도를 향해서 실용을 향해서 갈 것이다라고 믿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실 우리 김 의원님이 초선이시지만 네. 나이는 50대입니다. 맞습니다. 50대 초선.
그 제가 봤을 때 그 초선이라고 말하기. 그럼요. 지금 뭐 다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랑스 총리가 이게 52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너무 늙은 총리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살아온 과정이나 이렇게 삶의 여정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50대고 한참 진짜 40대가 열심히 일해야 될 나이고 이제 50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알고 세상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초선이지만 네, 예, 네. 50대가 근데 세대 교체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세대 교체 그런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지금 50인데 그럼요. 그 세대 교체는 20대나 30대가 들고 30, 40대 그러니까 초선이나 제가 젊다고 해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그 여의도식 문법을 그러니까 젊어도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젊어도 진짜 그 당의 그 정말 이 고루하고 꼰대스러운 그 분위기에 그대로 젖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당의 그냥 열혈 지지층만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줄을 잘 타서 다음번에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잘 챙기려고 하는 그런 젊은 의원들도 뭐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나이를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정치를 해석하던 방식이라는 건 결국은 뭐 어떤 큰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맹주들 봉건 시대 때 보면은 각 지역에 있는 봉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기탁하고 의탁하고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방식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움직이고 이런 형태로 정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대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새롭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 좀 과학적으로 이제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우리는 항상 정치 공학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거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맞춰가지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켜 나가는 그런 술책 같은 걸 보통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공학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로서 현실의 문제점을 분석을 한 다음에 실제 국민들의 삶을 바꿔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고 개선시키는 그게 바로 기술의 총합이 공학이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그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앞으로 그 리더는 옛날의 경험이 뭐가 중요하냐. 옛날 경험 가지고 사실 이번에 이번에 그 보궐선거를 전혀 예측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그리고 지금도 그걸 해석을 못하지 않습니까? 분분하고 결국은 그 해석 방식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검사 출신, 예, 뭐 정치인들은 뭐 저희들이 대표적인 검사 출신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경하고 강성 이미지고 그런데 김웅 의원께서는 보면 검사 내전 그 책에서도 보면 굉장히 부드러움을 강조하고 검사지만 검사 같지 않는 검사 뭐 이렇게 근데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좀 뭐 그 어떤 검사 출신이 굉장히 그렇죠. 뭐 그런 도움이 이미지. 되는 예, 그런 이미지. 근데 어떻게 보면 야 검사 출신인데 굉장히 강하고 강성이고 강경할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김웅이 그렇지 않고 부드럽고 뭐 내는 정책들도 다 어떻게 보면 혁신적이고 좀 중도성도 있고 좀 변화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예전에 봤던 그 검사 출신 그 정치인하고 좀 달리 사람들이 평가할 텐데 어떻게 검사 출신이 정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십니까? 아니면 뭐 자산이 되십니까? 아니면 뭐 조금 어떠신지요? 일단은 뭐 저는 이제 다들 이야기하듯이 검사 같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형사부 검사들은 저하고 비슷합니다. 대부분 그냥 진짜 직장인 개념인 거죠. 날마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일들을 계속 분석하고 파악을 하고 이제 법률적인 적용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뭐 좀 해오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그 좀 세상에 대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형사부 검사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아무래도 뭐 검사장까지 했든지 아니면 뭐 특수부나 뭐 이런 데서 뭐 좀 이름을 날리는 검사였었으면 그러면 아무래도 그 문법에 좀 익숙했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도 검찰에 있었을 때도 약간은 좀 아웃사이더였으니까 좀 밖에서 이렇게 좀 많이 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나 검찰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검찰에 치우치지는 않고. 아웃사이더에서 정치를 할 때도 다음에 어떻게 보면 검사 시절도 그랬지만 그 우리 사회의 소수 약자 뭐 소외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정치를 해나갈 생각이신가요? 어떠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제가 보수 정당을 선택을 했던 이유는 그거거든요. 결국 보수주의자라는 게 이런 겁니다. 변화는 해야 되는데 변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보수주의. 그러니까 변화를 막는 게 아니고 모든 변화는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변화를 가져오면 변화라는 것은 강자나 쉽게 말해서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은 어떤 제도가 바뀌어도 별로 큰 피해 안 입습니다. 지금 수사권 조정안이 이렇게 되고 났지만 변호사를 많이 선임할 수 있는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은 큰 불편 안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불만이 지금 고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잡아주고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는 게 보수주의자 임무인 것 같거든요. 그런 역할을 좀 하는데 저는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따뜻한 보수 뭐 그렇죠. 이런, 그걸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한 10개월 남았습니다. 내년 대선에 이제 당대표가 되시고 또 뭐 된다고 보시고 당대표 준비를 하시면서 내년 대선의 시대 정신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지금은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봅니다. 공정과 경제 같거든요. 결국 그리고 그 안에 밑에 숨어 있는 것은 불안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어떤 병리학적인 그런 증세가 제가 봤을 때는 불안 같아요. 그 불안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이렇게 불안하게 된 데 있었을 때 사실은 뭐 정치, 경제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공정이라는 가치가 많이 해해지면서 이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안정감 같은 게 지금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당대표가 되면 우리 후보들이 이제 여럿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들. 그분들에게 그 시대의 가치를, 그 시대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윤석열 총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 줄 사람, 그리고,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 있었을 때는 노동과 따뜻한 보수를 진짜 실현할 사람, 그리고 뭐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신과 경제를 책임질 사람,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해서 그 분들의 강점과 확실한 장점을 좀 더 키워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 대표가 대선에 맞아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리스크 관리인 것 같아요. 결국 선거 때가 되면 국민들이 그때만 이제 권력을 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탄핵 이야기나 뭐 탄핵 불복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지금 우리 당 지지율이 뭐 1, 2%에 멈추지만 선거 때가 되면 그는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리스크 관리를 최대한 빨리빨리 해주는 게 대선에서 저는 당대표 역할로서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검사 생활도 또 같이 하셨었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떻게 국민의힘 쪽으로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저 바깥에서 계시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언론 쪽에는 약간 이제 좀 지친다.
이제 지겹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언론계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면 상당히 위험한 징후인데 사실 그 뒤에 이제 마땅한 이런 행보를 못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강점 같은 게 그래서 주목도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구글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계속 때려보면 주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페이지 뷰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빨리 좀 뭔가 결단을 내려주시는 게 좋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외부에서 지금 당을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시기에는 내년 대선을 가기에는 너무 촉박합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빨리 움직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분의 지금 지지층하고 우리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겹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겹치고 있는 거고 그 현상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뭐 TK 쪽에서 이렇게 상당히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이게 기존에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들어오셔서 기반이 충분하니까 여기에서 한번 공정한 룰만 이루어지면은 들어오셔서 하는 게 시간도 절약하고 본인이 최대한 자기 지지층을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의 명분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야말로 이 문재인 정부의 이 불공정성과 이 무능함으로부터 심판을 해야 된다. 이 정권 기조가 계속 가면 어떡하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본인이 옛날에 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켰던 그 대통령이 둘이나 있는 당당이고 그때 같이 정치를 했었던 분들이 대표가 되고 얼굴이 되면 자기 대의 명분이 안 서는 거죠.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이 변했다. 정말 어떻게 과연 옛날에 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거하고 너무 달라진 정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인식이 생기면 들어오실 만한 대의 명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김 의원님처럼 초선이나 또 이준석 또 그렇죠. 전 최고위원처럼 이런 분들이 이제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보면 지금 경선 룰이 사실은 저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너무 당원들 위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저 봤을 때는 이거 4.7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 국민경선이죠. 국민경선이죠. 네. 보면 완전 국민경선 100% 여론조사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게 대해서 동의하고 수긍하고 그게 결국은 표심으로까지 연결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경선 룰을 바꾸는 것이 지금 어떤가요? 국민들한테 더 알리고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룰을 바꾸는 것도 한번 큰 변화의 하나 좋은 촉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 대표는 당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당원의 의사를 많이 물어보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 당 당원들은 사실 우리 당 정말 어려운 지난 진짜 몇 년을 견뎌온 진짜 4년은 우리 당의 죽음과 같은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도 변하지 않고 우리 당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제 그분들한테 조금 뒤로 물러나시라는 소리는 더 이상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측면도 있죠. 결국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 너무 우리 당원들의 의사만 너무 묻게 되면 결국 우리 당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위원 선거를 뽑는 룰에 있어서는 그 최고위원은 어찌 됐든 간에 당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이른바 이사와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지금 보면은 보통 회사 같은 경우 있을 때 이사를 다양하게 사회에서도 뽑고 다양한 사람으로 뽑으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이렇게 수렴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초선이나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기반이 부족한 사람들도 당연히 들어와서 우리 당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의사결정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사실 조금 더
국민들의 여론을 좀 반영하는 비율을 좀 높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 선거. 네,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 당 대표는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룰에 대해서 저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건 좀 안 맞고 어찌됐든 간에 저는 당원을 믿어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번에 민주당 그 그렇죠. 당대표 경선을 보면 결국은 당심은 그 어떻게 보면 그 홍영표 우원시 이쪽이 굉장히 쏠려 맞아요. 있었지만 또 보면 국민들 일반 국민들은 또 민주당의 변화를 그렇죠. 원하는 국민들은 또 송영길 저기 후보한테 많은 힘을 실어줬거든요. 저 봤을 땐 국민의힘도 어떻게 보면 안에서 변화도 중요하지만 외생적인 밖에서의 자극을 줘서 한번 변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맞습니다. 네. 국민하고 같이 가는 변화가 돼야지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변화한다 그러는데 봤을 때 저희들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 맞아요. 봤을 때는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선 룰도 보면 진정한 이 정당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선 룰도 제가 봤을 때는 완전 국민 경선제를 가도 좋고 아니면 최소한 50대 50은 돼야지만 당심 50, 그다음에 민심 50 이 정도만 가도 그래도 많이 그 국민들의 지지를 모으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건 한번 맞습니다. 어차피 정당이 결국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당원들만의 그런 그 조직 결사체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뛴다라는 게 내포돼 있기 때문에 정당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물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나.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도 당연히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지금 저 같은 상황에 있었을 때는 룰을 지금 뭐 룰 바꾸자는 거에 사실 선거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룰 바꾸자는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면 사실 제가 뭐 초선이고 뭐 조직이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주장도 전혀 못 해보고 그냥 그거에만 파묻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가 꽤 좀 어렵죠, 사실은. 근데 저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그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초선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삼선 뭐 중진 의원들도 뭐 너나 다 당 대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변화. 저는 그 다음에 주호영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 지금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 해보면 1등, 2등 뭐 이렇게 지금 각축을 하고 우리 김웅원도 3등, 4등 뭐 이렇게 지금 현재 그 굉장히 그 적은 차이로 좀 각축하고 있지만 그런 것 자체가 저는 엄청난 변화. 예전에 그렇죠. 비해서는 국민의힘이 옛날에 국민의힘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거죠. 얼마 전,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지금. 그러니까 그 김웅 초선 의원이 지금 당 대표 나와서 이렇게 존재감을 보이고 나름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의힘의 큰 변화의 그렇죠. 포텐셜이 굉장히 저는 언제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봅니다. 그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도로 한국당이니 뭐 그쪽 당은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옛날 한국당 같았으면 초선이 어떻게 나와서 아직까지 버티고 있겠냐. 명함도 못 내. 명함도 못 내민다. 그리고 그 솔직히 지금도 보면 우리 당의 강성 지지층은 진짜 새파란 놈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이런 이제 문자폭탄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게 그 당의 그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였고 거기에서 이제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 그 목소리도 있지만은 아니 당이 바꾸는데 무슨 선수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 옛날에 뭐 선수 높은 사람 가지고 해도 뭐 별 소용없더라. 이런 또 목소리도 같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당이 변했어요, 어쨌어요 이런 이야기 백발 할 게 없죠. 사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 처음인 거고 이런 걸 보여주는 것들은 국민들한테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진짜 저 잘 싸워야 되는 거죠. 잘 싸워야 되는 거에 우리 당의 변화를 진짜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면 그 5.2 전당대회 치른 어떻게 여당 민주당보다 그 지금 그렇죠. 국민의힘 그 지금 당 대표를 뽑는 그 경선이 훨씬 더 선거가 지금 뭐 관심도 초선들이 높고. 나와서 관심도가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만큼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여당도 중요하지만 야당이 거듭나고 제대로 해줘야지만 또 여당이 또 강한 힘을 또 서로 견제와 균형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이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당원들하고 네, 국민들께 여기 김웅이가 네. 어떤 정치인이고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겠다. 당대표에 이번에 나온 이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고 앞으로 김웅 어떤 부분을 좀 지켜봐 달라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일단 많이 이제 걱정도 많으신 것 같고 또 기대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당에 정말 국민들이 바라고 있고 우리 당원들이 정말 진정 바라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변화입니다. 우리 당은 변해야 되는 거고 그 방향은 정말 국민들 속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삶을 해결해주고 방법을 찾아주는 정당으로 변해야 되는 거겠죠.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사실 우리 당에 대한 그런 그 신뢰를 못 줬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우리 당은 변하지 않고 옛날 그대로일 것이라는 그 이미지의 덫에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당이 승리하려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당대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당 안에서 모든 면에서 소수인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정말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변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국민의 관심과 기대, 신뢰를 끌고 오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고 변화를 따라주시고 그리고 승리를 원하면 변화를 그리고 변화를 원하면 저 김웅을 꼭 밀어주십시오. 예,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김웅 의원 초선의 힘을 한번 보여주셔가지고 예. 국민의힘 더 나아가 제1야당 야권 전체가 진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국민께 예. 부응하는 정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